청취자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의 완성을 막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정말 딱 1%만 남은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정말 단 1% 남았는데,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밖에서는 막 온갖 방해꾼들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안에서는 내가 가장 신뢰해야 할 핵심 파트너들이 뒤로 라이벌이랑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할 때는 그 화려한 축포나 영웅적인 승리에만 싹 집중을 하잖아요. 네, 결과만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진행할 이 심층 탐구의 자료는요, 그 승리 직전에 벌어지는 가장 어둡고 치열한 그 진흙탕 싸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맞습니다. 흔히 어떤 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면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긴장이 확 풀리고 안도감을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죠. 하지만 그 리더십의 진정한 시험대는 바로 그 마지막 1%의 구간,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순간에 벌어지거든요. 가장 취약한 순간이요? 네, 물리적인 구축 작업은 거의 다 끝났을지 몰라도 그 빈틈을 파고드는 심리적, 정치적 공격은 오히려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텍스트가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스 자료는 고대 중동의 치열한 역사적 기록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느헤미야 6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프로젝트 완수 직전에 막 쏟아지는 극한의 심리전, 그리고 내부의 배신을 도대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생존의 플레이북을 우리가 쫙 추출해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상황을 좀 세팅해보죠. 고대 예루살렘의 그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거의 다 끝났어요. 무너진 곳은 다 복구되었고,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물리적인 방어선이 진짜 거의 다 완성된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거대한 갈등을 촉발하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건 그냥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리는 건축 공사가 아니거든요. 단순 건축이 아니다. 네,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대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총독들이나 유력자들, 그러니까 텍스트에 나오는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인물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공백을 틈타서 오랫동안 기득권이랑 경제적 독점을 막 누려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어야 자기들한테 이익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딱 와서 성벽을 완성해버린다. 그러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통제권은 영원히 차단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해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적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무력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타이밍은 이미 놓쳤다는 거군요. 네, 늦은 거죠. 그러면 성벽이 완성되어가는 그 튼튼한 현실 앞에서 적들이 전략을 확 바꾸겠네요. 몸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마음과 평판을 공격하는 그 심리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딱 꺼내든 카드가 바로 외부로의 유인입니다. 외부로 유인한다? 네, 텍스트를 보면 주변 총독인 산발랏과 아라비아의 유력자가 느헤미야한테 전가를 보냅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요. 오노 평지요. 이거 위치만 딱 들어봐도 대놓고 함정 냄새가 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고대 지리를 좀 살펴보면 이 제안이 얼마나 악랄한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 오노 평지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유다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는 약간 중립지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안전한 성벽을 벗어나라는 거네요. 그렇죠. 느헤미야의 통제권이나 경호병력이 닿지 않는 완전 무방비 상태의 외곽으로 그를 싹 끌어내려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심지어 텍스트 자체에서도 느헤미야가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이렇게 그 의도를 단번에 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암살이나 납치를 염두에 둔 아주 고전적인 유인책인 거죠. 야, 여기서 리더인 느헤미야의 대응 방식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이걸 현대의 비즈니스 상황으로 치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요?
가장 중요한 마감일을 막 며칠 앞두고 있는데 엄청 껄끄러운 경쟁사나 악의적인 투자자가 계속 연락하는 거죠. 잠깐 밖에서 커피나 한잔하면서 우리 오해 좀 풀자 이러면서 끊임없이 약속을 잡으려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와, 네. 완전 딱 맞는 비유네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이를 멈추고 너희에게 가겠느냐. 이렇게 무려 4번이나 거절을 하거든요. 그 비즈니스 비유를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귀찮은 약속을 거절한 게 아니거든요. 아, 다른 의미가 있나요? 이건 우선순위의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의 주의를 분산시켜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리더가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막 해명하고 반응하느라 그 본질적인 목표 있잖아요. 성벽 완공이라는 그 큰 그림에서 눈을 떼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들게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고 상대방의 프레임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전략적 방어가 될 수 있음을 깍 보여준 거죠. 아하, 반응하지 않는 게 최고의 방어다. 그렇게 4번이나 던진 미끼를 안 무니까 이제 적들도 막 다급해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5번째에는 아예 판을 흔드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이번에는 전령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고 나오거든요. 네, 봉하지 않은 편지. 전문가님,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밀봉하지 않고 그냥 열린 채로 보냈다는 건 이게 단순히 실수로 봉투를 안 붙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우, 전혀 다르죠. 고대 외교 서신이나 총독들끼리 주고받는 편지는 보통 점토나 밀랍으로 아주 단단히 봉인해서 수신자만 은밀하게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게 엄격한 원칙이거든요. 당연하죠. 국가 기밀일 텐데. 그런데 그것을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건요.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전령은 물론이고 중간에 거쳐가는 모든 역참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민들까지 그 내용을 다 읽고 입소문을 쫙 퍼뜨리도록 치밀하게 기획한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서신 교환이 절대 아니라 일종의 대국민 여론 조작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오늘날 특정인을 막 공격하려고 쓴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떡하니 올리거나 아니면 사내 이메일 보낼 때 회사 전 직원을 다 참조로 걸어서 공개 저격하는 거랑 완전 똑같군요. 와, 정확한 비유예요. 게다가 그 공개 이메일의 참조 목록에는 페르시아 왕, 이 당시 세계 최고 권력자까지 약간 가상의 수신자로 딱 포함되어 있는 셈이었거든요. 아, 페르시아 왕까지 엮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편지의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방 사람들 사이에도 파다하게 소문이 났고 심지어 가스무라는 유력한 정보원도 다 동의했다면서 그럴싸하게 출처를 댑니다. 내용인즉슨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반역을 꾀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심지어 자기 선정용으로 선지자들까지 세워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음모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반역이요.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 반역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무게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가짜뉴스를 넘어서서 완전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는 협박이잖아요. 이 말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갈 테니까 왕조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기 전에 빨리 와서 우리랑 의논하자. 이렇게 덧붙이는데 네. 와, 저 같으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서 당장 전단을 뿌리거나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목조목 반박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 그런 적 없다고요. 거기가 바로 적들이 파놓은 가장 깊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아, 반박하는 게 함정이라고요? 네. 페르시아 제국은 반란의 기미만 보여도 총독들을 아주 잔혹하게 처형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보통의 리더라면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당장 달려나가서 해명하거나 적어도 페르시아 본국에 보낼 변명거리라도 만드느라고 성벽 공사를 올스톱시켰을 겁니다. 아,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해명하는 그 순간 적들이 원하는 진흙탕 속으로 쑥 끌려 들어가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해명하느라 시간을 다 뺏기겠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또 한 번 허를 확 찌릅니다. 아주 짧고 차갑게 딱 응수해버리죠. 어떻게 응수하죠? 네, 네가 말한 그런 일은 없는 일이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짓말이다. 이렇게요. 깔끔하네요. 네, 그러고는 더 이상 안 엮여요.
저는 이 상황의 표면적인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이면의 목적을 정확히 읽어낸 대목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손을 피곤하게 하고 결국 이 역사를 중단시키려는 거구나. 이렇게 딱 파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적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 가짜 허상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시 현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사실 이 지점이 심리전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던진 프레임, 그러니까 너 반역자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주도권을 뺏기는 거거든요. 아, 증명하려고 하면 지는 거군요. 네, 느헤미야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근저에 깔린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두려움의 실체를 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 원천을 싹 차단해버리고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유일한 것, 즉 눈앞에 성벽을 쌓는 일에만 집중력을 확 모은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적들도 포기를 안 합니다. 밖으로 유인하는 것도 실패하고 대규모 여론 조작도 안 먹히잖아요. 다 막혔죠. 그러니까 물리적 고립, 사회적 평판 공격, 이게 다 무위로 돌아가니까 이제 가장 끔찍하고 은밀한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외부의 공격수 대신 내부의 조력자를 매수하는 거죠. 맞습니다. 리더에게 외부의 적보다 훨씬 치명적인 건 언제나 내부의 배신이거든요. 이 텍스트는 이제 내부로 시선을 확 돌려서 스마야라는 종교적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아, 스마야. 네, 그가 집안에 틀어박혀서 막 두문불출하니까 리더인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직접 그를 찾아가는 상황에 딱 벌어집니다. 네, 거기서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아주 은밀하게 제안을 하나 하죠. 저들이 밤에 당신을 암살하러 올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피신해서 성소 문을 딱 닫고 숨자, 이렇게요. 네, 이게 일종의 예언이자 내부의 엄청난 고급 정보처럼 들리잖아요.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네. 내가 지금 암살의 타겟이 됐고 내 측근이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요새인 성전 내부로 피신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 나중에 뭐 후위를 도모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본능이죠. 합리적인 생존 본능 아닐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이러면서 이 제안을 단칼에 쳐냅니다. 이거 너무 리더로서의 자존심이나 체면만 내세운 무모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절대 체면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 느헤미야가 그 피신 제안을 수락했다면 그 예루살렘 성벽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았을 겁니다. 왜요? 목숨을 걷는데 왜 미완성으로 남죠? 이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법적인 구조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거든요. 아, 그 법적인 구조요? 네, 스마야가 숨자고 제안한 성전의 내부, 즉 성소는요,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절대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아하,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군요. 맞아요. 아무리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쥔 총독이라고 해도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율법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였던 거죠. 와, 권력자라고 해서 종교적 금기를 함부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당시 유다 사회에서 리더의 권위는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적, 도덕적 정당성에서 나왔습니다. 도덕적 정당성이요? 네. 그런데 만약 암살이 두렵다고 해서 총독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소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 대중은 당장 그를 율법의 파괴자로 낙인 찍고 등을 돌려버렸을 겁니다. 사실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거액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거거든요. 와, 이거 진짜 소름이 쫙 돋네요. 그러니까 적들의 진짜 목적은 느헤미야의 물리력인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었군요. 아니었죠. 오히려 그를 살려두되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리더로 만들어버리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텍스트가 그 악랄한 의도를 아주 정확히 폭로하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야, 무섭네요, 진짜. 이 위대한 재건 프로젝트를 이끄는 티 없이 맑은 리더한테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공동체의 가장 신성한 법을 짓밟았다는 그 씻을 수 없는 오점을 팍 남기려고 한 겁니다.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면 백성들은 더 이상 성벽 재건이라는 그 고된 노동에 동참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신체적 암살이 아니라 아주 고도로 기획된 인격적, 영적인 암살 시도였던 거죠. 심지어 스마야 한 명만 매수된 것도 아니었어요. 여선지자 노아데와
다른 선지자들 무리까지 싹 다 종교적 권위를 무기로 삼아서 리더를 막 흔들었습니다. 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게다가 종교적 권위와 신의 이름까지 빌린 가짜 뉴스라니.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이나 고립감이 얼마나 컸을지 진짜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엄청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치명적인 함정과 외부의 협박, 내부의 배신을 다 돌파하고 마침내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단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거죠. 와, 이 52일이라는 기간은요. 고대의 물류 시스템이나 노동력, 그리고 쏟아지는 거 엄청난 방해 공작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진짜 무슨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적적인 성과입니다. 52일이면 2달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를 보면 이 성벽 완공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대적과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고 몹시 낙담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낙담을 하죠? 성벽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단기간에 확 올라가서 그 규모 때문에 두려워한 걸까요? 단순히 외형적인 하드웨어가 완성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절망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토록 균묘하게 흔들고 속이고 이간질을 시도했는데도 결코 뚫리지 않았던 그 리더십의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온갖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딱 뭉쳐낸 공동체의 내면적 단단함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단함에 압도된 거군요. 네, 이 일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즉 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적들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실 보통 동화나 영화 이야기라면 여기서 막 화려하게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해피엔딩으로 딱 마무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네, 크레딧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진짜 현실적이고 뼈아픈 교훈은 이 승리의 순간 직후에 등장합니다. 텍스트는 그런 동화처럼 깔끔한 결말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아주 불편한 진실을 우리 눈앞에 들이밉니다. 맞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을 하나도 숨기지 않는다는 데 있거든요. 성벽 완공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는 17절 이하를 꼼꼼히 살펴보면 진짜 완전히 뒤통수를 세게 맞는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맞아요. 물리적인 성벽은 아주 웅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정작 내부 공동체의 중추를 담당해야 할 유다의 귀인들, 그러니까 핵심 지도층과 기득권층들이 적장인 도비아와 은밀하게 편지를 막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그것도 한두 번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어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상황 아닙니까? 마치 회사가 사활을 건 신제품 개발을 밤새워 간신히 마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사회 최고 핵심 임원들이 가장 큰 라이벌 경쟁사 CEO랑 매일 밤 뒷구멍으로 기업 기밀을 주고받으면서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와, 현대의 그 기업 스파이나 산업 카르텔이랑 메커니즘이 진짜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유가 뭐였죠? 그 도비아라는 인물은 그냥 성벽 밖에 고립된 단순한 외국인 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그는 이미 유다 내부의 권력층과 뼛속 깊이 얽혀있는 거대한 혼인 동맹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텍스트는 도비아가 유다 유력 가문인 스가냐의 사위였고 또 그의 아들 여호하난 역시 또 다른 유력 가문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다고 아주 구체적인 연결고리로 콕 집어서 밝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유력 가문들끼리의 혼인이라는 건 단순히 남녀 가족의 결합이 아니잖아요. 정치 권력이랑 경제적 부를 독점하기 위한 강력한 이익 카르텔이죠. 바로 그겁니다. 유다의 귀인들한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그 거창한 독립의 대의 본분보다 도비아와 연결된 국제적인 무역로, 경제적 이권,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명분보다 돈과 권력이 먼저였다. 네. 성벽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경계선은 세워졌을지 몰라도 그 기득권층의 탐욕이 만들어낸 아주 끈끈한 네트워크 앞에서는 그 단단한 돌벽조차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귀인들은 진짜 완벽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거든요. 텍스트에 묘사된 귀인들의 행동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리더인 느헤미야 앞에서는 적장인 도비아가 얼마나 훌륭하고 선한 인물인지 그 선행을 막 브리핑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네, 착한 사람이라고 포장하죠. 또 뒤돌아서는 느헤미야가 내부 회의에서 한 말, 그의 다음 행보 이런 걸 고스란히 도비아한테 밀고 했습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치밀한 첩보전이 성벽 안에서 벌어진 거네요. 그래서 성벽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도
도비아가 계속해서 느헤미야한테 협박 편지를 보내면서 심리전을 막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부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들이 성 안에 있었으니까요. 이야, 진짜 외부의 적이 밖에서 던지는 불화살보다 견디기 힘든 건 내 등 뒤에 있는 동료가 등 뒤로 적과 몰래 악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네, 가장 큰 배신감이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네요. 성벽 다 쥐어넣고 이제 한숨 좀 돌리면서 축하 파티나 열어볼까 했더니 가장 무서운 적은 성문 밖에 아니라 이미 우리 집 안방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털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네, 그게 리더십의 현실입니다. 자, 청취자라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파놓은 함정, 그리고 대규모로 조작된 가짜뉴스, 심지어 종교적 권위까지 앞세운 내부 배신자들의 심리전 속에서 기적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느헤미야의 치열한 기록을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네요.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리더십과 목표 달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돌과 흙으로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는 일도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두려움과 기만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구조적 장벽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당연히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강단도 필요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진실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분별력을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핵심이군요. 네, 암살의 공포 속에서도 율법의 본질을 지켜낸 것이나 대국민 여론 조작에 흔들림 없이 성벽 구축이라는 자신의 일에만 묵묵히 집중한 것 모두 결국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소음 대신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에 집중한 치열함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대의 치열한 진흙탕 싸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현재 온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여러분만의 그 52일짜리 큰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형태의 봉하지 않은 공개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한 번쯤 꼭 돌아봐야 할 질문이네요. 혹은 당신이 지치고 두려운 그 위기의 순간에 생존을 명분 삼아서 당신의 원칙을 타협하라고 속삭이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도피처가 혹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범하는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착각은요. 저 목표만 달성되면, 저 계약만 성사되면, 저 성벽만 완성되면 이제 모든 고난과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사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승리를 선포한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성벽을 어떻게든 완성해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끝까지 괴롭히고 숨먹히게 했던 가장 큰 두통거리는 성벽 밖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치명적인 위협은 우리의 성벽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교묘한 이익의 네트워크로 얽혀있는 내부의 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마침내 달성된 후에도 여전히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을, 혹은 이미 여러분의 견고한 성벽 안에 깊숙이 침투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도비아의 네트워크는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프로젝트의 완성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형으로 완성하는 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균열과 끊임없는 심리적 위협을 어떻게 직시하고 끊어내느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네, 새로운 시작이죠. 처음에 상상해 보시라고 했던 그 단 1% 남은 거대한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진짜 성패를 가를 힌트가 바로 이 질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벽 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